자, 국민들은요, 자신들이 낸 세금이 국가를 위해서 잘 쓰여질 걸로 착각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항상 받을 때는 국민된 의무라고 하면서 무자비하게 받아놓고는 쓸 때는 저들 마음대로 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에서 시장에 관련이 없는 정치적 의사결정체나 기구에 의해서 돈이 어떻게 낭비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이 경제 행위를 할 때는 이기적으로 하고 정치를 할 때는 이타적으로, 즉 남을 위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북해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런 게 틀렸다. 개인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기적으로 한다.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장관 되는데, 관료들이 장관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집이나 돈을 뒤지니까 얼마나 추악한 모습들이 경제 정의를, 경제 민주화를 주장해온 사람의 재산에서 드러나는가. 또 관료만을 해온 사람이 부동산 투기꾼 뺨치는 투기 형태를 했는가, 우리가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민주적이라고 포장된 정치 과정에서 이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서로가 정치를 얻는 이런 규정들을 헌법과 법률 이런 데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결국은 저들 유리한 대로 국가 예산을 다 낭비한다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국가 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게 얼마나 우습게 사용되는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4대강 보를 이 정권은 싫어하죠. 4대강이란 말만 들어도 그냥 혐오감을 느낍니다. 이명박 정권 때의 정부의 공식 담당 부서인 국토부는 보호 때문에 4대강이 생명의 강이 됐다 이야기하면서 4대강으로 항상 홍수와 가뭄을 걱정해야 됐던 농민들이 이제는 오염원인 영산강조차도 안전한 행복의 강이 됐다 하고, 현 정부의 환경부는 이 보호 때문에 물이 갇혀서 녹조가 급증을 했다. 보를 개방하면서 녹조 현상이 급감했고, 매년 6, 7에 이렇게 발생하던 저산소 현상,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떠오르는 이런 일도 해소됐다면서 이 4대강 보를 다 깨 부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공주 같은 지역에는 4대강 멀쩡한 보를 왜 필요한데 깨느냐고 주민들이 항의도 하고 지금 난리지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졸속으로 하더니 이제 보를 해체하는 것도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는 자기가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했다가 그 공약을 지키겠다고 결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돈을 20몇 조 날렸고, 문재인이는 자기 공약에서 이 4대강을 해체하겠다 해서 그 공약을 지키려고 보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보 해체에 따른 덕실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차분히 검증해서 하지 않고 그냥 깨부수는 쪽으로 결정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현장 조사를 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하면서 지금 5개 강의 보를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그 다음에 이 호남 지역의 성천보, 축산보를 지금 정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짓는 데만 1,800억이 들었고, 보공사만 이걸 해체하는데 1,91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론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전문가고 공청회고 짜 맞춰 놓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돈 같으면 이런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쓰겠습니까? 정말 몇 년간 찬찬히 보면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있는 이 효과가 나으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 해체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야 될 건데, 이 문재인 정권이 4대강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는 그런 만족감을 던져주기 위해서 1910억을 써서 이걸 해체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겁니다. 연말까지 16개 보호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데요. 결국은 이 정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4대강은 이 보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저거들이 원하는 대로 꽤 맞춰놓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그 뭐 살아있는 생물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보호를 해체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있었다고 조선일보 오늘 칼럼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삼이의 환경 칼럼인데요. 문재인이 지난 1월 달에 경제가 안 좋다 하니까 이제 수소차를 또 꽂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열린 수소차 토론회에 그걸 쓴 사람이 가봤더니 9명의 발제자 토론자 가운데 2명이 정권 리스크를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지난 1월 13일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요즘 수소차는 내가 홍보 모델이다 하면서 지금 1800대 뿐인 수소차를 2040년까지 620만 대로 14곳인 수소 충전소를 1200곳으로 늘리겠다 이랬는데, 수소차는 대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화끈하게 밀어붙여서 도와준다라고 지금 결정을 해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부의 수소차 로드맵 발표 다음날 아침에 한 정권회사 연구원이 수소차의 기술 한계를 분석한 다음에 수소 전기차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분은 이런 쪽에 정권사의 자동차 분야 분석가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배포한 직후 정권사가 급히 해수하고 온라인 링크도 차단했는데, 그 이유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이라 부담이 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보고서는 내용을 고쳐서 재발간했고, 얼마 있다 이 연구원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수소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꼴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자, 수소차가 실상이 좋든 싫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든 없든 떠나서 정부는 수소차 한 대당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회사는 무조건 좋다고 밀어붙일 것이고, 그 공무원들이 돈이 지금 쌓아놓고 쓰냐, 비현실적이고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리니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동아일보가 지자체 작년 현금 복지 4,300억을 남발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면 서울 청년수당, 경기 면접비 이런 형태로 현금 복지판을 공용 지자체 예산을 거대하게 편성하는 이런 지자체가 막 쓰대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은 내달부터 청년수당 신청을 받고, 경기도는 면접수당 등 현금 지원을 확대하고, 박원순이 군불대면 이재명이 부채질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는 우리만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해서 다른 시도도 다 이걸 도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들 자금률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돈을 막 쓰대면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243개 시군구에서도 기초단체도 이런 흉내를 내서, 얼마 전에 서울 중구가 어르신 수당이라고 준다 해서 복지부와 대립했던 부분을 여러분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셨죠? 자,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수당 신청을 받는데, 박원순이가 2016년에 복지부 반대를 무릅쓰고 파퓰리즘 복지의 이 선동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걸 반대해서 대법원에 제소도 하기도 했는데,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났는데 취업을 못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만 29세까지 최소 2개월만 지급을 하다가 올해 34세까지 3개월로 넓혔어요. 서울시는 150억을 들여서 5,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못 받은 사람은 또 뭐예요? 아예 이렇게 뭐 소도 외상이면 그냥 잡아먹고 보듯이, 외상이면 양잿물도 퍼마시듯이 줄라면 다 주고 말지, 이것도 로또식으로 일부만 주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택배 배달은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 근로자 2,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여행 경비도 지원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면서 선정된 사람에게 본인이 15만 원을 전용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시가 25만 원을 추가 입금한다. 이게 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치매 노인성 질환으로 몸이 아픈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가비와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어르신 돌봄 가족 휴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몸이 아픈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비로 최대 35만 원, 노인 돌봄비는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해서 여기에도 5억 4,6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서울시가 하루에 8만 2천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도 도입을 하고, 질병으로 입원하면 11일까지 최대 한 9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41만 6천 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줄줄이 현금 복지를 도입해서 청년 지원 사업으로 불리는 세 가지 복지 사업이 있는데, 첫째 청년연금인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10년간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적립하면 해당 액수만큼 추가 적립을 해주고, 만기가 되면 자신이 적립한 원금의 2배의 연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85억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음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인데 중소제조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5,000명을 선정해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도 시행 중이라,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재직자를 제외한 모든 청년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줘서 공무원들이 복지 포인트 받아서 뭘 사듯이 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 올해 479억,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에 150억이 들어가고, 여기다가 청년 면접 수당을 추가해서 만 18에서 39세의 미취업 청년이 면접을 봤다라는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30만 원을 조건 없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50억은 추경으로 편성할 거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도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누구나 가입하도록 경기도가 첫 보험료 1개월분 9만 원을 납부해 준다는 겁니다. 문 정권의 박능우 복지부 장관도 이거는 근본 복지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퍼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세금 냅니까? 참 기가 차고요. 자, 면접은 1회당 5만 원 해서 6번까지 30만 원을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찬성하는 비율이 46%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공짜 주면 좋아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좀 양심에 찔리는 거죠.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업이 작년 한 해만 489건이고 이게 새로 생긴 게 489건이래요.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4,300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신설된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모두 722건이고 이 중에 67.7%인 489건이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주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이런 현금성 복지 사업이 과열 양상을 맞으면서 특정 지자체는 개론 장려금을 내세워 전입을 해라고 우리 시군에 와서 개론해라 하고, 또 경계를 맞댄 이웃 지자체도 인구 유출을 막으려고 비슷한 제도를 서로 만들고, 또 지난해에만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 등 6건의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도 현금 지급보다 보육시설 등 인프라를 이렇게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딴 데서 이런 걸 해서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줄어들까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자체의 이런 복지 경쟁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켜서 결국은 이것은 나라를 망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전태일 기념관이 드디어 문 연다 하면서 4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3월 20일 오늘 사전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념관은 전태일 씨가 분신한 서울 중구 평화시장 근처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취약계층인 노동자를 돕는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아마 건물을 사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건물의 규모가 지상 6층, 연면적이 580평 규모로 1층부터 3층까지가 전태일 기념공간, 그리고 4층부터 6층까지가 노동자 권익 지원 시설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공간에서는 전태일 씨 유품과 60년대 당시 평화시장 봉제 작업장을 재현한 다락방 등을 놓고, 또 노동 권익 지원 시설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 노동권익센터 이런 공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잘 지었는데요. 전태일 씨가 살아있다면 정말 이런 걸 원했겠습니까?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법대 다니던 장기표 씨가 참 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노력도 했지요. 그런데 그 열악한 시대에 다들 어렵게 살았습니다. 소수만 빼고요.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다가 결국 분신 자살한 노동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분신 자살한 이 정신은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태일 씨는 조그만한 그 분신 현장의 표지판으로 만족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죽은 자리에 수십억을 들여서 뭐 100억도 더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100몇십억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창한 시설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전시하면서 마치 노동자의 죽음을 가지고 또 다른 정치적 상징으로 만드는 부분을 원할까요? 오늘날 민주노총을, 한국노총을 바라보면서 전태일 씨가 헛죽음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전태일 씨를 그렇게 기억을 해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이면에요. 서울시 생활비가 세계 7위라는 오늘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빵값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빵 하나 사러 가면 2,500원, 3,000원짜리가 수두룩해요. 영국의 경제 분석 기관이 133개 도시를 분석했는데 서울의 생활비가 뉴욕, 코펜하겐하고 비슷하다. 이런 나라는 한국보다 GDP가 한 두어 배쯤 많은 데인데 거기하고 비슷하다. 식료품, 옷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서울 빵값이 평균으로 1kg에 15.6달러, 프랑스 파리가 5.7달러, 베네수엘라가 0.77달러, 맥주 한 병이 서울이 3.13달러, 미국 뉴욕이 3.33달러, 라오스가 0.53달러, 이런 식으로 비쌉니다. 자, 그래서 여성 머리 자르는 비용이 한국 서울이 60.13달러, 일본 오사카가 53.46달러입니다. 그래서 개뿔도 없는 나라에서 물가는 더럽게 비싸서요. 이 서울에서 서민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지자체라는 것들이 한나라는 짓거리는 그야말로 돈 풀어서 그냥 뿌립니다. 그것도 다도 아니고 줄라면 그냥 받아오자마자 공무원 없애고 막 통장으로 바로 꼽아주든지 전 서울 시민한테.
그것도 아니라 지금 소수의 재수 좋은 사람한테만 복지라고 꽂아주는데요. 자, 세계 7위다. 싱가포르, 파리, 홍콩이 1위고 한국이 7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 개 이상의 품목 가격을 합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찌리히가 4위, 제네바와 오사카가 공동 5위, 그 다음에 한국이 7위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개뿔도 없는 나라가 돈은 물같이 쓰고 물가는 더럽게 비쌉니다. 자, 이런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십니까?